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낭만서점 69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낯선 목소리에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방송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자가 읽은 알랭드 보통의 낭만이란 컨셉으로 특별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 문학팀에서 책과 잡지를 만들고 있고 또 문학에 대한 글도 쓰고 있는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 옆에는 안정적인 그 말솜씨를 자랑하시는 정세랑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세랑입니다. 저는 그 정세랑 작가님이 앞으로 글을 계속 쓰시면 한국의 코니 윌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세랑 작가님 소설은 좀 평범한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 특별한 능력을 사랑스럽고 좀 포근하고 좀 그 재미있게 풀어내는 특색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미래의 제임스 티트리 주니어가 목표였는데 코니 윌리스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도 좋아해요. 근데 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장르 문학과 문단 문학을 오가면서 글을 쓰고 있고요. 연애 소설 많이 쓴 편이라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5권의 장편 소설을 냈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품 일부가 바로 낭만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낭만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열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혹시 낭만에 대해서 좀 호감을 느끼시나요? 낭만주의? 낭만? 아무래도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되면서 낭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영화에서 남녀 두 주인공이 키스를 한 채로 끝나고 페이드 아웃하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근데 요즘에서야 알랭드 보통도 그렇고 이 맹목적인 낭만 이후 해피엔딩 이후에 대해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여러 창작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세대의 낭만이란 좀 덜 맹목적이고 목표가 아니고 지속적인 일상으로서의 낭만? 그런 것에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우리 세대의 낭만은 그 포스트 낭만이라고 하면 좀 더 개별화된 낭만? 누군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혼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유로서의 낭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좀 더 개인화되었죠. 네네. 두 사람의 낭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낭만의 더 가치를 이제 좀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낭만이라는 게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관계들이 생기면 낭만은 금세 소멸하게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관계들, 어떤 힘, 이런 조건들이 생기면 낭만이라는 거는 좀 존재하기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과 함께 낭만에 대한 개념도 같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국 같은 가부장주의 사회에서 사실 낭만은 존재하기 사실 쉽지 않죠.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야 낭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책 읽으실 때 조금 구체적인 얘기지만 그 소설, 커스틴과 라비의 이야기보다는 나레이션 부분에서 더 좀 재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화자가 정말로 개인과 개인의 결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쇼크였거든요. 가족이 개입되지 않은? 네, 이 책에 친척이 나오지 않아요. 친척이 커스틴의 어머니 한 분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멀리 나오고 가끔 나오고 친척이 개입하지 않아요. 다가와서 간섭하지 않고 커다란 가족 모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예 배제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친척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대가족이.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전 닿는 것 같은데 가족이 개입되지 않으면 낭만이라는 건 비교적 많이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 사이만 있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을 사랑해서 떼놓고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 거리감이 있었고, 근데 그 거리감을 즐기는 것 자체가 알랭드 보통의 독서를 할 때 느끼는 재미인 것 같긴 해요. 한국 기혼 여성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 결혼 할만한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약간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고민들이 되게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1세계가 아닌 결혼에 비하면 되게 할만한 결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비교해가면서 읽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이 책 읽고 그 느낀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가성비가 너무 좋은 책이다. 그렇네요. 네. 2+1처럼 소설 안에 일단 서체가 3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커스틴과 라비의 이야기가 나오고 소설이죠. 그리고 고딕체로 나오는 나레이션 부분들은 마치 알랭드 보통이 등장해서 얘기해주는 듯한 그 다른 차별화된 컨텐츠고, 그리고 뒤로 가면 5장에서 낭만주의를 넘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또 상담 치료사가 자기의 논문 그 치료사가 썼던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었는데 소설도 에세이도 한편의 소논문까지 다 이제 본 것 같은 기분을 줘서 왠지 득템한 기분이 들게 되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분량은 길지 않았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압축률. 네, 한 두 사람의 인생을 압축한 압축률이 굉장한 책이죠. 네. 또 재미있었던 거는 1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나레이션 부분이 요즘 그 트윗에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매체에서도 그렇고 페미니즘 필터링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알랭드 보통이 맨스플레인이 되게 심한 설명이 되게 많고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수업 다 끝났는데 종도 다 쳤는데 지금 좀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설명하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되게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할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스펙트럼에 있을 때 좀 소설적으로 많이 가 있지 않고 지식을 전달하려는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설을 일종의 이 에세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약간 사파처럼 그렇죠. 네. 근데 소설적 묘사들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심리 묘사들도 그렇고 특히 두 사람이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좋았는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가면 전혀 반짝반짝하지 않게 그리는 그 솜씨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결혼은 하셨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죠? 2년 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곧 3년. 예. 저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죠. 네.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많이 사라졌나요? 결혼하시고 나서? 실제로? 근데 그건 저는 연애를 시작해도 반짝반짝하면 사라진다고 믿는 편이에요. 이게 반짝반짝한 연애는 머릿속의 대상하고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인간과 마주하는 것은 사실 상대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고치거나 나가떨어지거나의 싸움이라서 그런 냉정한 직시가 되게 좋았어요.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같이 살기 좋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 냉정한 발언만으로도 이 책은 사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착각 우리는 많이 하죠. 나 정도면 배려심도 있고 나 정도면 상대방 위할 줄 알고 나 정도면 같이 살기 정말 좋은 사람이지라고 착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아니죠. 여기서 아예 대놓고 말해요. 우리는 제각각의 방식으로 미쳐있고 같이 살기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건 진실이거든요. 각기 이상해요. 다 사람은. 그 점을 너무 냉혹하게 말해서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작가님은 그러면 그런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일상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할 때는 물론 반짝반짝하면 사라지지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비교적 잘 꾸밀 수 있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극단의 방법을 취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선택의 방식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노출이 되고 그걸 숨길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여과되지 않은 감정으로 막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라비랑 비슷했어요. 저는 여성이지만 라비가 보면 본인은 뭐 표현하지 않고 잘 소가리를 하고 좀 상대방을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커스틴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라비와 반대되게 문 쾅 닫고 굉장히 뭐 욕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은 저도 라비처럼 좀 이렇게 속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표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냐면 완전히 커스틴 쪽이거든요. 완전,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시하고 애초에 거리를 좀 두는 편인 거죠. 서로 다치지 않을 거리를 되게 두고 싶어 하는 편인데 결혼 안에서 내 공간, 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마찰이 많고. 왜냐면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주로 싸움의 주제가 되고 거리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대에게 원하는 거리감이 굉장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 소설의 유형을 따져보자면 커스틴은 커스틴끼리 만나고 라비는 라비끼리 만나고 좀 더 안정적인 사람들은 안정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야 결혼 생활이 되게 쉬울 텐데 그랬으면 이 소설이 나오지 않았겠죠. 라비는 거의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합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커스틴은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고 라비는 그러니까 이해받고 싶은 거죠. 끝없이 자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감정적 소통이 24시간 있어야 되고 이런 타입인 건데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네. 힘든 타입이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라비가 커스틴에게 당신은 너무 합리적이고 그런 합리성이 나를 좀 숨막히게 하고 지루하게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반짝반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불안정하게 하필 커스틴에게 던져요. 정말 잘못한 짓이죠. 심지어 시점이 자기가 바람을 피고 돌아온 다음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 모든 권태의 원인이 커스틴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거리감을 지키고 싶어하는 커스틴도 여기서는 폭발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가끔 보면 당신은 이 집에서 당신에게만 내면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의 그 모든 아주 섬세한 감정은 따지고 보면 지극히 정상일 뿐 결코 천재의 징후가 아니야. 이게 결혼 생활이고 우리 두 사람이 평생 동안 유지하겠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서명한 삶이야. 난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충실할 작정이야. 당신도 그러길 바라고.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침묵에 들어간다. 그녀는 조리대 옆에 서 있고 그 위에는 다음날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려고 저장실에서 꺼내놓은 큰 밀가루 봉지가 있다. 그녀는 잠시 그 봉지를 응시한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는 불평에 대해서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기도 전에 밀가루 봉지는 거실 맞은편으로 날아간 뒤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벽에 퍽 하고 부딪혀 하얀 구름을 일으키고 식탁과 의자들 위로 가라앉을 때까지 놀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멍청하고 잔인하고 되먹지 못한 인간. 그거면 미친 짓으로 충분해? 그걸 치우는 동안 집안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절대 다시는 나한테 지루하다고 하지 말아줘. 그녀가 2층으로 돌아간 뒤 라비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무릎을 꿇는다. 사방이 밀가루 천지다. 키친타월에 조심스럽게 물을 적셔 탁자 위의 의자들과 타일 틈새에서 그 많은 양을 훔쳐내다 보니 거의 한 롤이 다 들어간다. 그런 뒤에도 남아있는 밀가루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눈에 띄면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그는 밀가루를 치우면서 한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억을 불러낸다. 바로 이 여자와 결혼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다. 커스틴이 유일하게 폭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근데 사실 폭발하도록 엄청 괴롭혀놓고 내가 이 여자랑 그래서 결혼했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라비스러운 지점이 있죠. 네, 라비와 라비가 만나고 커스틴과 만났으면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라비가 왜 내가 커스틴에게 끌렸나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결점을 보완해 줄 만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낭독을 해볼까요? 라비의 사랑은 약점을 보완해주는 강점들과 자신이 열망하는 자질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반응이다. 그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느낌에서 완전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만 그런 게 아니다. 영역은 다르지만 커스틴도 마찬가지로 결점을 보완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야 스코틀랜드를 나가 바깥 세상을 여행했다. 일가 친척은 모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지방에서 나고 자랐다. 사고방식은 편협하고 색채는 음산하고 분위기는 촌스럽고 가치관은 금욕적인 곳이다. 그에 대응하여 그녀는 남쪽이 영상되는 모든 것들에 강하게 끌린다. 그녀는 햇빛과 희망을 원하고 열정과 감정을 표출하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녀는 나비의 배경을 알고 흥분한다. 레바논인 토목기사 아버지와 독일인 항공기 승무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만 하다. 그는 베이루트, 아테네,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준다. 그 속에는 밝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고 이따금 극도로 위험한 순간도 있다. 그는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알고 장난스레 전하는 애정 표현에는 다양한 운치가 풍긴다. 그녀의 피부는 연분홍색인데 반해 그의 피부는 올리브색이다. 그는 자신의 세계들로 그녀의 허기를 채운다. 그녀 역시 균형을 회복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찾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불균형의 극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결혼의 그 아이러니를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끌리면 갈등을 피할 수가 네네. 없죠. 문화적으로 좀 풍부하게 자란 이 라비라는 캐릭터가 육아도 잘하고 가사도 잘하고 뭐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하는데 근데 이 남자에겐 약간 폭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전조를 좀 느꼈는데 이것에 대해 알랭드부터 깊이 얘기하지 않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한번 부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 알랭드부터 이렇게 서술해요. 아, 남자의 고약함은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 두 사람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남자가 쓴 문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고약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성에서 비롯된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간 것도 너무나 가정폭력에 대해 이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확립된 1세계적인 발언인 거죠. 사실 제3세계에서 남자가 의자를 부수면 그 다음에 의자로 여자를 때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건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알랭도 보통은 그 시기를 지난 거예요. 혹은 지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영국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라비에 대해 너무 너그럽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의 폭발, 그의 감정적 불안정, 그의 기물파손 그런 것에 대해 사실은 너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저는 제 남편이 자기 분을 못 이겨 의자를 부쉈으면 그날로 이혼해요. 저는 정말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너무 남자의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물건 좀 부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 건 좀 별로였어요. 그게 그 뒤로 갈 때까지 저는 5장 갈 때까지 좀 확신은 못했었어요. 이게 라비의 어떤 예민함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심리 묘사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근데 두 사람이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서 이 커스틴이 상담 치료사에게 이야기를 할 때 확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문을 꽝 닫는다. 이것도 작은 행동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라고 할 수 없고 굉장히 큰 폭력성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뭐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분위기를 전체 다운시키는 그 무서운 표정들 이런 것들은 다 언어고 무엇보다도 강한 언어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뒤쪽으로 가서 좀 일방적으로 너무 적게 서술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데
커스틴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처럼 소설되는데 사실 커스틴은 굉장한 절망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두 캐릭터를 굉장히 전형적으로 그렸잖아요. 알랭드 보통은. 그러니까 좀 알랭드 보통 디테일하게 그리고는 있지만 특별한 개인보다는 전형성을 굉장히 부각해서 사랑 일반론, 뭐 인생 일반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 성격들도 그 남성과 여성 혹은 이 커플에서 드러나는 어떤 전형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봤던 걸까요?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좀 섬세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잘했는데 왜 잘하는 사람한테 더 기대하게 되잖아요. 알랭드 보통이라면 이런 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이 정도 남자, 이 정도 똑똑하고 이 정도 섬세한 남자도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여자 이야기는 여자가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눴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허위평론가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라비를 중심으로 쓰여져서 커스틴의 상황을 다루는 부분이 적습니다. 커스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랑의 과정이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커스틴의 상황을 다루는 부분이 적고 확실히 이 사랑의 과정이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 커스틴이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국적인 점에 주로 끌린 거잖아요. 이 부분은 늘 스코틀랜드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다른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국적인 면에 끌려서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자주 폭발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과한 걸 요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커스틴은 모르지만 외도도 한 번 했었고 뭐 이런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후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게 이 아이를 두 사람 낳잖아요. 네. 두 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 분명히 커스틴이 일을 훨씬 잘했어요. 훨씬 업계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높고 직위도 높았어요. 하지만 근무를 8년 동안 줄인 거는 이제 커스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의를 두 사람은 하지 않아요. 왜 커스틴이 일을 줄였는가. 사실 라빈이 생각해보면 성공한 건축가가 아니에요. 낭만에 젖어 있는 그쵸. 약간은 네. 라빈은 자기 업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해고 위기에 있고 삶을 통틀어 봐서도 창고 하나 자기 이름을 지은 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을 포기한 건 당연히 커스틴이에요. 네. 이 점에 대한 커스틴의 회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 논의를 뛰어넘고 지나갔는가? 두 사람은 적어도 만약에 커스틴이 자기가 원해서 아이를 육아하는 일을 거의 전담하고 싶다면 그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도 시점이 너무 라비에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좀 이상했던 부분이 그 두 사람이 그 섹스를 하면서 서로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계속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라비가 굉장히 그 커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변태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쓰리썸. 네. 그 귀여운 네네. 가게 우리 모두가 알고 네. 있는 우리 둘이 함께 알고 있는 그 귀여운 소녀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커스틴은 계속 이야기를 잊지 않고 말을 이어가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이제 무마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그 라비가 갖고 있는 일종의 커스틴에 대한 자격지심, 뭐 사회적인 위치로도 그렇고 어떤 개인적인 뭐 멘털리티나 좀 여러 가지로 그 와이프에 대한 자격지심이 조금 표현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지배력 이런 네네네. 것들. 네, 그것을 현실에서는 조금 구현할 수 없는. 근데 저는 만약에 근데 그 두 사람의 그 스토리텔링을 해가는 건 굉장히 처음에 전 재밌게 봤었어요. 되게 독특하다. 소설가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들 두 사람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독특한데 그게 균열이 나는 지점이 일상을 끌어들일 때가 균열의 시작이죠. 그죠? 네네. 만약에 제일 TV에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아예 다른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왔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네,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이 브런치를 먹는 식당의 식당 주인의 딸을 끌어들이는 순간 이게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고 라비는 거기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잖아요. 나의 너무 판타지가 폭력적인 것 같아요.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거절당할 수도 있지. 뭐 굉장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섹스 도중에 이야기를 지어내길 좋아한다. 한 명이 시작을 하면 다른 한 명이 받아서 나아가다가 다시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간다.
시나리오는 극단까지 갈 수도 있다. 방과 후 텅 빈 교실이야. 한 번은 커스틴이 이렇게 시작한다. 자기가 나무라고 했거든. 내 숙제를 봐준다고 하면서. 난 수줍음이 많고 얼굴을 잘 붉히지. 엄격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탓이야. 라비가 살을 붙인다. 난 지리선생이고 빙하를 전공했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왼쪽 무릎을 만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들은 길 잃은 등산가와 기지 넘치는 여의사, 그들의 친구인 마이크와 벨, 비행기 조종사와 내성적이면서도 호기심 많은 그녀의 승객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공저했다. 따라서 오늘 아침 라비가 웨이트리스, 십자가, 가죽끈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충동에는 이야기의 구조상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이상할 게 전혀 없었는데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커스틴이 이야기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고 보니 그때 친구 커플을 했을 때는 괜찮았구나. 그것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하여튼 어긋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죠? 생기죠. 그리고 늘 라비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점은 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두 사람의 부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커스틴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갑자기 어느 날 떠나요. 자기는 혼자 있어야겠다고. 갑자기 떠나버린 네. 아저씨고 이 라비의 어머니는 암으로 죽죠. 네. 암 맞나요? 암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암으로 갑자기 이제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고 이 두 사람의 부재가 두 사람에게 남긴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에 대한 얘기가 끝없이 나오는 네. 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되게 있고 별로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라비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비가 지금 커스틴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거의 모성애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자기를 완전하게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완벽하게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하지만 커스틴은 조금 거리를 두고 그것을 이렇게 모든 걸 다 포용하면서 위로해주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 좀 간극도 생기는데 엄마에 대한 라비의 태도는 와이프에게 굉장히 많이 와이프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쳤을 때 나의 이마를 쓸어주고 엄마처럼 네,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죠. 그에 비해 커스틴은 똑같이 부재를 겪었는데 나한테 내 인생에 그만큼 충격을 줄 사람을 다시는 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전 좀 읽히거든요.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네. 심리. 그때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더 오픈을 안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커스틴에게는. 근데 그게 모두가 근데 이런 식으로 부모의 잘못, 부모의 결함, 부모의 부재 때문에 인생 전체를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심리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공감을 했는데 커스틴이 라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약간 매혹을 받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대구에서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결혼은 서울 사람이랑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어떤 결점이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불균형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반려자를 통해서 좀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을 통해서. 다르죠. 분위기가 도시마다 되게 다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느긋한 기질에 끌렸어요. 남편의 어떤 느긋함이냐면 세상에 대해 너무 낙관해요. 세상이 다 잘 풀릴 거고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비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딪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환경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인권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끝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괜찮을 거야. 너가 너무 기울었어. 예민해. 그렇게 말하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되게 상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가 저희 자동차 하이브리드예요. 이 하이브리드 차는 기름이 정말 조금 들어가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바닥이 나면 차가 멈춰 서고 그냥 다시 시동을 걸 수 없어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정말 잘 채워야 되거든요. 전 이게 끝에 한두 칸이 남았을 때부터 너무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상한 곳에서 멈춰 설 수 있고 정말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고 막 그런데 남편의 경우 한 20km 더 갈 수 있다고 남았을 때도 기름 괜찮아 아직 안 넣어도 돼 이러는데 그때마다 폭발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미친 여자와 결혼했다. 네. 그걸 인정해야 한다. 네, 그런 거죠. 저는 불안해서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런 점들? 상대적으로 좀 낭만주의자이신 거네요, 남편분이. 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더 세상에 대해 괜찮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이 노력을 하고 유지하고 저는 헌신하고 있지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혼율이 높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데 그래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두 사람의 어떤 합의에 의해 지속되는 계약 관계고 계약이란 건 사실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랭드 보통이 원하는 사고 방식인 거잖아요. 낭만적인 게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유지해가는 게 결혼인 거고, 그러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낭만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열띠게 생각하는 방식의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건데, 좀 이쯤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결혼을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다들 갈등이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온실이기도 한 결혼을 할까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했는가. 저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의 성소수자 친구들을 봤을 때 만약에 나의 동반자가 아파도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최근에 그 로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로렌인가요? 네, 그 영화를 봤는데 연금을 나의 동반자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사후 연금을 아무리 20년, 30년 이랬어도 일반 결혼한 배우자에겐 연금이 주어지는데 동거자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 바뀌었죠. 몇 년 전의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이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사회에서 이제 권하면서 이익도 같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세금 혜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일처제에 대한 환상은 사실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안전한 사회 그물망 안에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결혼을 실제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있고 금전적으로도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결혼을 하는 비율이 낮아지지가 않는데 그게 제도적인 안전망들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주는 그 보호 작용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인간 행동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가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나 이걸 이제 실험한 건데 약간 허망하더라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생각이 짧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그 거짓말이 불러올 더 악화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상황을 바로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더 큰 부담을 자처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도 어떻게 보면 멀리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낭만적인 그 섀도우도 다 벗겨지고 더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막 가족들의 관계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아이에게 법적 제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뭐 가까이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게 되게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제도가 아닌가, 제도지만. 그러니까 했을 때는 편한데 네. 안 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죠. 그건 사실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압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혼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훨씬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모두가 결혼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떤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지만 고민이 가볍지 않았고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한국식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저의 반짝반짝거리는 머릿속의 낭만인데요. 네. 고백해도 되나 이걸? 고백해도 되나 싶은데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나라에 해외 진출을 요즘 종종 하잖아요. 네네. 가서 근데 저는 기혼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때는. 근데 정말 잘생긴 편집장이 연애를 권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나라에 눌러 살아야지. 이런 종류의 낭만인 거죠. 왜냐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상상일 것 같은데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랑 손을 잡고 떠나서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말자. 그게 꼭 헬조선 탈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고정되고 더 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삶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전혀 다른 도시에서 눈뜨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이미 한국에서 결혼 한번 해봤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결혼은 생각해 보겠지만 이걸 2번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걸 2번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편집장이 되게 꽂혔어요. 그죠? 귀에. 실버 그레이에. 네. 왜냐면 저는 그때 중년일 거니까 아마도. 네. 네. 그러네. 되게 낭만적이네요. 정말 멋진 자가드 자켓을 입는 실버 그레이. 너무나 구체적인 상상이 있어요. 2번째 결혼하실 것처럼 구체적인 상상. 아, 네. 안 되죠.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낭만 하나 품고 사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까 그 롤플레이처럼. 근데 라비는 혼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쵸. 혼자가 싫어서, 그러니까 커스틴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혼자인 게 너무 힘들고 그 혼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죠. 그보다는 사실 혼자 사는 삶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인데. 근데 최근에 그 남자 혼자 지내는 생활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 나 혼자 산다. 네, 나 혼자 산다도 있고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어떤 외로움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로 결혼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노후에 대한 그 두려움이잖아요. 사실 혼자서 고독사 한 채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인 것 같은데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노화가 시작되었을 때. 근데 저는 SF 작가로 말하자면 곧 돌봄 노동은 로봇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좀 덜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건 예전에는 맞는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어떤 테두리도 사실은 없었고 특별히 복지제도가 막 발달해 있지도 않고 그랬지만 제도적으로 이제 1인 가구나 혹은 2인 가구나 뭐 돌봐주는 제도들이 생길 거고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마 우리는 로봇의 팔 안에 안겨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용하는 로봇 있으세요? 청소기? 로봇은 아니지만 식기세척기 정수기? 네.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네. 정말로.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하고. 저에게 매일매일 글 쓸 시간 40분을 챙겨주는 건 그들이죠. 네. 이 로봇 공학자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패턴 인식에 대한 그 한계점이 좀 깨졌대요. 그래서 당장 막 특이점이 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그런 가족의 돌봄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네요. 돌봄 노동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계가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 듣기로 앞서 이제 원래 낭만서점 직위분들이 재생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합의된 섹스에 대한 얘기도 깊이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결혼의 목적, 결혼을 하는 이유. 네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저는 육아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서 딱 와닿는 표현은 아닌데. 저도요. 네. 저도 육아에 대한 모티브가 없어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서 재생산이 목적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혼이 목적이. 거의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재생산에 대한 푸시는 어떤 주변 가족들의 그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족 공동체가 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지만 납득이 잘 안 되고 일단은 그런 걸 다 떠나서 환경 자체가 제가 지금 그 육아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런 결혼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자연적이고 좀 본질적인 접근은 아직은 좀 와닿지가 않네요. 그게 남자들한테 있나 봐요. 그런 욕구가 나의 이세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유전자에 있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모성의 환상에 대해 요즘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욕구로 그게 들지 않아요. 사라질 것들 먼저 생각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를 얻게 됐을 때 내가 잃을 것들.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뭐 노벨상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노벨상을 받는 문학 작품들은 작가가 30대, 40대 때 쓴 작품들이에요. 완숙해가면서. 아니죠. 제일 뇌세포가 활발할 때. 네. 지금이 사실은 피크거든요. 근데 이 피크를 내다 던지고 내가 앞으로 10몇 년이 걸릴 육아에 사실 앞에 몇 년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학교 들어가면 더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육아에 제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욕구가 정말 제로에 가까워요. 재생산은 하겠다. 번식을 하겠다. 나의 유전자를 남편의 유전자와 섞어서 내보내겠다. 이런 욕구가 제로에 가깝고 네. 사실은 인류가 100억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100억이 되면 지구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도 안 낳아야 그나마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 재수명을 누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재생산의 욕구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정말 낳고 싶은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낳고 싶은 사람은 낳아야죠. 낳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사실은 싫고 그러면 안 낳는다면 그게 이타적인 것 같아요. 안 낳고 싶은데 다 낳아버리고 막 3명씩 낳아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인구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정말 화성으로의 이주를 지금 진지하게 얘기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혜진님이나 저같이 욕구가 별로 없는 커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타적인 거예요. 전 정말 지금 있는 인구에게 정말 잘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 멀리 보고 생각한. 네. 아니 멀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80년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뭐 잘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딸들 손녀들은 벙커 같은 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오염이 시작되고 있고 온난화 문제도 있고 오염 문제도 있고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약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제 가족들 앞에서 항상 십자포화를 맞거든요. 저도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엄마 안 낳을 거야. 재생산은 원래 정말 유구하게 아마 5,000년 넘게 결혼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앞선 두 분이 이 얘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정말 21세기인이라면 그리고 이 간당간당한 지구를 눈앞에 둔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생산을 결혼해서 빼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그럼 결혼 왜 했니? 뭐 이런 말 들어요. 많이 듣죠. 답답해요. 사랑해서 했지. 낭만적으로 한 거지. 애를 낳으려고 유전자를 섞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강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테러를 당하겠죠. 어디서 테러를 당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주체에게 테러를 당하겠죠. 어쨌든 그리고 합의된 섹스에 대한 얘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의 경우 잘 알지 못한가 하는 섹스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하죠. 그 섹스뿐만 아니라 일단 연애도. 연애를 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남성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때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정말로 생명의 위험을 걸고 하는 게 연애거든요. 저는 가벼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
때리거나 뭐 밀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실 멀리서는 모르고 매번 그 가까워지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정말로 위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여성들도 지구상에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 안전한 관계에 대한 그런 점에서 결혼은 확실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거나 이런 내가 밤늦게 나가서 네. 모르는 남자와 함께 집에 네.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허위 평론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 중에서 좀 연장선에 있는 질문이 있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랭드 보통은 성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단지 생리적 현상, 호르몬을 깨우고 신경 말단을 자극한 결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실은 감각적이라기보다 관념적이다. 무엇보다 받아들여졌다는 생각, 외로움과 부끄러움이 끝날 거라는 전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쓴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의견을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그 섹스라는 것이 저 육체적인 것이냐 혹은 이게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행위이냐 혹 그 후자가 가깝다는 알랭드 보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왜 궁금하셨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왜 궁금하셨을까? 당연히 결합되어 있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내밀한 언어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감각을 통해서 교감되는 그 소통은 완전 다른 종류의 것이고 그게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그 안정감, 안전함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 육체적인 쾌락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육체적인 쾌락도 잘 맞는 파트너와 점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두 사람이 하는 피겨 스케이팅이나 혹은 뭐 탱고나 뭐 여러 가지처럼 연습하면 굉장히 작은 걸 개선해도 계속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잘 모르는 낯선 상대와는 항상 어색하고 물론 뭐 브리짓 존스에 나오는 그 남자처럼 섹스의 신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파트너와 연습을 하면서 증가되는 쾌락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결혼이 확실히 효율적이긴 하죠. 그런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다. 너무나 노력이 많이 드는데 낯선 사람을 매번 만난다던가 혹은 짧은 연애를 계속 연달아 한다는 건 노력이 많이 드는데 즐거움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안정감에 있어서도 돌아오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 라비와 코스틴이 롤플레잉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섹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긴장감이 본인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에 동감하는 걸로. 저는 그리고 좀 더 육체적으로 갔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섹스 칼럼니스트인 현정님의 글들을 읽다 보면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롤플레잉도 중요하지만 자기 근육을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굉장히 달라진다는데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정말 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연습해서 나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나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결혼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너무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와이프랑 왜 자냐? 가족인데 뭐 이런 얘기. 맞아. 그런 얘기 저 들었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 연습해야지 사람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리고 두 사람의 그 라비와 커스틴도 그런 일을 겪는데 점점 성적으로 서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어색해지고 익숙해지면 사실 그 결혼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노력해서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저는 2년 반밖에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7년차, 8년차 부부들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글쎄 노력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 사회적인 그런 의식 아닐까요? 점점 흥미가 떨어질 거라는 인식? 오히려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익숙해지면 자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극을 계속해서 아주 텐션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쵸.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체력과 근력을 잘 유지해서 만약에 이 책이 좀 더 길었으면 더 자세하게 들어갔겠다. 저는 커스틴이 그 라비와의 그 성적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쵸. 네. 커스틴의 욕구가 별로 이 글에선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그 변태라는 그 볼드로 표시된 그 한마디가 압축하고 있는 라비에 대한 이런 감정들이 전 그 부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맞네요. 여전히 커스틴은 말이 없다. 당신은 손을 밑으로 뻗어 이탈리아풍의 레이스 팬티로 미끄러지듯 집어넣지. 그는 멈추지 않는다.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다리 사이로 그녀를 핥고 싶어져. 그래서 그녀를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탐닉하기 시작해. 평소 같으면 스토리텔링에 참여했을 파트너의 침묵이 슬슬 라비를 압박해온다. 당신 괜찮아? 그가 묻는다. 괜찮아. 그냥 모르겠어. 당신이 안토넬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묘하고 실은 약간 변태같이 느껴져. 안토넬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야. 난 안토넬라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를 때부터 봐왔어. 지금 그 애의 부모는 딸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걸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난 남자가 가만히 앉아 여자 둘이 애무하는 걸 지켜보면서 흥분하는 캐캐묵은 스토리는 싫어. 스포프 솔직히 좀 멍청하고 포르노 같아. 학문 섹스는 정말이지. 미안해. 당신이 오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야. 라비가 중간에 말을 끊는다. 갑자기 자신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기분이 든다. 내가 했던 말은 모두 잊어버리자. 브리오시 카페와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안 될 일이지. 근데 그런 라비의 성향이 결국 이제 사장인 외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로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죠. 지정과 외도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알랭드 보통은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고 지성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외도라는 것도 지성을 통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낭만적인 끌림,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되살리고 싶은 어떤 욕망이 유혹으로부터 외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랑 좀 겹치는데 결혼은 하지만 이게 서로를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도에 대한 부분은 글쎄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15%는 항상 다른 상대를 원하고 15%는 항상 상대방에게 충실하고 나머지 70%는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되게 탁월하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든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것처럼 다 이상한 지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라비가 아름다운 그 캘리포니아에서 온 로런인가요? 로런과 사랑에 빠졌다 해도 로런도 뭔가 미친 구석이 있을 것이고 불안정한 구석이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유혹이 좀 강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근데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하나의 단계가 또 처음 결혼을 한 건데 그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가능성들이 닫히는 문은 아니잖아요. 한 두 사람의 관계의 발전인 거지 이 사람의 모든 가능성들이. 그래서 유혹, 그 외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굉장한 아까 말했던 은발의 편집장이나 혹은 뭐 박보검 씨 정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런 유혹에 대해 넘어갈까요?
쉽진 않겠죠.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한번 파토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아, 그쵸. 그 수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엄청 많은 관계가 발생하고 거기에 시간과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게 일순간에 형성되는 제도가 결혼이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외도라는 걸 상당히 많이 좀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알랭드 보통이 잘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되게 뭉뚱그려진 부분들을 파헤쳐서 되게 날카롭게 만드는 걸 잘하는데 그러니까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로 신체적 접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왕창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절제에 대한 맹세를 저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절제심이 없었다라는 것에 화를 내게 되는 지점이고 그게 나쁜 거지. 상황을 다 망칠 수 있는데 절제하지 않았다는 게 나쁜 거지. 정말로 신체적 접촉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니 그런 상상 해보지 않나요? 저는 좀 해보는 편인데 네. 상대방이 외도를 하면. 아 근데 그 부분이 알랭드 보통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질투를 통해서 그 우리 사이에 좀 익숙해짐, 그러니까 자극이 없어지고 익숙해진 것들을 질투를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이라는 상상이 우리의 익숙한 관계, 자극이 없어진 관계를 좀 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될까요? 저는 소설가라서 그런지 되게 구체적인 상상을 했어요. 네. 만약에 외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끌림을 느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 결혼해서 다음날 바로 걸어 나가야겠다. 그리고 나의 짐들을 다 컨테이너 보관시설 창고에 맡기고 어딘가 극지방으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막 상처받거나 혹은 물론 상처받았겠지만 뭐 인생이 끝났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고 그건 또 가벼운 나름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생기면 남편의 경우 되게 낙관적이고 사회 수능적이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나랑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좀 더 멋대로 예술가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이 어쩌면 저는 결혼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외도를 하면 뭐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나는 거지. 결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인 플랜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외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좀 힘들어요. 그게 그 사람의 선택 그리고 취향 그리고 판단들을 존중해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서 그 외도라는 게 그걸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선 허위평론가랑 박경환 씨가 어떤 얘기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두 사람은 막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우리는 막 상대방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떠날 거고 막 이랬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만약에 너무 기간이 오래 겹치지 않는다면 외도의 기간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 여기까지만 할까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외도에 대해서도 요즘은 연예인 불륜 기사에도 사람들이 불륜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 세기와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지금까지 외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요. 이제 이 책의 좀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만에 대해서 낭만이라는 말이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또 낭만보다는 오히려 로망이라는 표현으로 더 친숙하게 쓰는데 좀 어려워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낭만주의에 대한 책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사야 벌린의 낭만주의의 뿌리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18세기 때의 이 클래식함, 계몽주의적인 사상이 있었고 20세기에 굉장히 모던함이 있는데 이 클래식,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핵심은 보편적인 이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추상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보편적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20세기에 오면 그런 거는 없다. 그 질서는 다 와해되고 중심은 해체되고 이런 아주 반대적인 생각들이 중심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게 뭐냐. 그래서 그게 19세기에 일었던 낭만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편적 이성이랑 누구나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추상적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낭만주의는 그냥 전심전력을 다하는 태도, 성실함, 영혼의 순수함 또는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이상에 헌신하는 능력 그리고 뭐 망설임 없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열정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낭만주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었던 거는 그럼 그 낭만주의라는 게 뿌리가 뭐냐,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그 낭만주의의 초기가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그 서유럽 중심의 그 강력한 지성이라는 제국의 왕좌에 있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이등시민, 그러니까 열패감에서 그 낭만주의가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고한 범접할 수 없는 세계가 있고 여기에서 1등이 되지 못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게 중요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거. 그게 낭만주의라는 건데,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일종의, 약간의 열등감, 그리고 좀 자위적인 것, 자족적인 것, 이제 이런 가치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해방시켜주고, 내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순수했으니까 됐어. 열정적이었으니까 됐어. 이 정도면 이런 됐지. 느낌인가요? 네네. 그래서 낭만주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되게 열심히 사랑하다가 비극적으로 죽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해피엔딩은 아니어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랑이랑 낭만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낭만적인 순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어렵고 그다음에 크고 지속적이고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낭만이라는 것으로는 좀 커버하기가 힘든 사이즈가 규격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저는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지성의 힘이 필요하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전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낭만은 자기를 객관화하고 타인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에는 조금 적대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렇죠. 지성이라기보다는 격정에 가까운 게 열정. 낭만이라 그런 점에서 알랭드 보통이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싶어요. 낭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실은 낭만이 아니라 낭만 다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5장이 특별히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5장의 구성이 이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재밌게 보셨나요? 심리 치료 받는 과정? 네, 재밌었어요. 특히나 이렇게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의 유형이 되게 밝혀지잖아요. 혹시 그 부분을 청자님들에게 읽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타입인가? 라고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장과 쉐이버가 최초로 고안한 이 설문조사는 애착 유형을 평가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는 아래의 세 진술 중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게 된다. 1번. 나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종종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실망스럽거나 이기적으로 나온다.
나는 스스로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걸 용인하면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나는 혼자 지내도 괜찮다. 회피 애착입니다. 2번. 나는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그들도 나를 소중히 여길까 하고 걱정한다. 그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불안정 애착입니다. 3번. 나는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친밀해진다. 타인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나에게 의지하는데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안정애착입니다. 이 셋 중에 안정애착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설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네. 회피애착은 커스틴으로 불안정애착은 라비로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나에게도 있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책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또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성숙한 관계에 이르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숙함을 향해 가는 부분이 5장인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두 사람이 정말로 이제 결혼 16년 만에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중에도 생각날 것 같아요. 만약에 16년쯤 되면 아 그때 그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왔었지 나도 이제 준비가 된 걸까 하고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10년, 15년, 16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준비가 된 거다라고 말하는 알랭드 보통의 말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쓰인 자기계발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분에서 밑줄 쳐놓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건 제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고 제가 생각보다 라비의 유형이 많아서 저는 깜짝 놀랐고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라비가 여기서 남성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게 남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냥 어느 커플들에서 있을 수 있는 주요한 전형의 하나라고 보면 저는 라비 쪽에 가깝고 근데 머리로는 알랭드 보통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 본심은 라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반추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게 냉혹하면서도 계속 낭만적이에요.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라비는 낭만주의 개념들이 재난을 낳는다는 것을 안다. 그의 준비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기준들에 기초한 결과다. 그가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은 무엇보다 완벽함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인의 완벽함을 포기함으로써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단념했기 때문이다. 그쵸. 상대방의 완벽함을 버리는 것과 더불어 이해받고 싶은 열망도 버림으로써 이 관계가 정말로 안정권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더 읽어드릴게요.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미쳤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깨닫기 힘든 부분인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득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있죠.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커스틴이 까다로운 게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랑을 받기보다 베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좀 착한 문구 같고 어려울 것 같고요.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항상 섹스는 사랑과 불편하게 동거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평온한 날에는 행복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많이 싸우지 않나요? 서로 가르치려다가 정말 많이 싸우는 것 같고요. 두 개가 더 있네요. 라비와 커스틴이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은 그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가슴 깊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알랭드 보통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맞지 않는다고 알 때 비로소 결혼할 준비가 된다는. 사실 맞는 사람을 꿈꾸잖아요. 근데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안 맞는 게 발견될 것 같은 게 결혼인데 맞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 용감함. 용감하네요.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러브스토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고
영화와 소설에 묘사된 사랑이 그가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랑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사실은 지난 200년 정도 기간에 우리에게 돌았던 유행이라고 네. 굉장히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게 실제 관계에는 도움이 되는 냉혹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거품을 빼고 장식을 빼고 정말로 결혼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제거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마치 뭔가 명제가 있고 그걸 다 일부러 이렇게 역으로 바꿔놓은 것 같은 이 문장들인데 아주 역설적으로 이 결혼에 대한 진실을 본질을 잘 담아주고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성숙함에서 라비가 갑자기 꽃을 좋아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는 생애 처음으로 꽃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다. 사춘기에는 증오심마저 품었었는데 말이다. 야망을 펼칠 크고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작고 일시적인 것에서 기쁨을 얻다니 터무니없어 보였다. 그 자신이 영예와 강렬함을 원했다. 꽃에 붙들린다는 것은 위험한 체념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는 이해하기 시작한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겸양과 실망을 다룰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온다. 우리가 장미의 줄기나 블루벨 꽃잎에 감탄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무엇인가 영구적으로 망가져 봐야 한다. 일단 더 큰 꿈들이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타협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요한 완벽과 즐거움을 간직한 이 자그마한 섬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다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 라비가 꽃을 좋아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야망으로 넘쳐서 이 야망이 좌절될 때마다 세상이 자기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내를 원망하고 세계를 원망했던 이 젊었던 건축가가 중년에 이르러서 어쩌면 안 될지도 모른다 라고 체념하고 이 실망을 다룰 수 있게 된 다음의 얘기거든요. 네. 꽃을 통해서. 네, 꽃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왜냐면 라비가 건축가로서 지은 건물은 자료 보관 시설인데 사실은 창고예요. 조그만 창고예요. 정말로 대단한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창고 하나 짓고 자기의 커리어가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있어서도 이 실망을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인생의 성숙함이 시작된다는 건데 위안을 많이 얻으면서도 사실 이게 알랭드 보통이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뭐 20개국, 30개국에 네. 번역되는 성공한 작가고 맨날 신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인생학교도 하고 있고 네. 뭐 교장 선생님이시고 네, 인생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고 너무 커리어에 쉽게 쓴 소박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위로 받았는데 내가 이거 위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실패를 맛본 좀 뒤늦게 작가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인생에 뭔가 비극을 맛봤다던가 뭐 이런 작가가 썼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갑자기 너무 해피엔딩 방식인데 사실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삶의 행태겠죠. 그런 일반형을 쓰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좋으면서도 약간 의심하면서도 그랬어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그 알랭드 보통을 그 인식하지 않고 읽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레이션에서 마치 저는 그냥 알랭드 보통이 하는 말 에세이처럼 읽었거든요. 나레이션을. 근데 알랭드 보통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사회적인 역할들 그냥 뭐 작가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뭐 그쵸. 네, 철학자고 뭐 학자고 평론가고 작가고 운동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하고 있는 이 알랭드 보통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맨스플레인 얘기를 조금 꺼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글이 알랭드 보통이 느껴지지 않게 쓰였으면 이 결말이 더 받아들여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결말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결말이고 잘 쓰여진 결말이고 주인공들이 성장했고 이걸 보면 결혼은 그냥 남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순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나이에 되어서야 네. 이제 드디어 네. 풍파를 다 거치고 나서야 네. 결혼할 준비가 됩니다. 근데 미혼자들이 보면 이걸 보면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근데 이 책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 두 사람은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가사와 뭐 육아를 거의 반반씩 하고 있고 뭐 잠깐 외도가 있긴 하지만 외도를 굉장히 깊이 반성하고 네. 서로를 그리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결혼은 이것보다 5배는 엉망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으로 결혼을 안 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네. 의외로 이상적인 형태의 결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 기혼자들만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 네, 기혼과 미혼 상관없이 사랑과 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좀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낭만 서점을 망치러 온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너무 네.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약간 반성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알랭드 보통이 좋은 작가인 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글은 굉장히 몰입되게 쓰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입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계속 이견을 가지고 심지어 알랭드 보통의 말들에 대해서도 이견을 계속 가지고 이견을 계속 만드는 책이라서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랭드 보통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좀 더 좋아하게 되셨나요? 네. 알랭드 저는 보통을? 사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랭드 보통을 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축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깊이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읽어보지 않고. 근데 이번에 알랭드 보통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글이 한 번에 소비되는 글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읽어도 그 단어의 깊이가 사람의 좀 그 사색을 도와주는 굉장히 정확하고 또 통찰력이 있는 글이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뭐 에세이가 아니더라도 여기 나오는 그 스토리들도 굉장히 정밀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디테일한 부분, 심리묘사 부분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봤어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라고 이야기되는지 이 작가만 갖고 있는 그 매력을 좀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허위 평론가가 그 순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진행일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거를 오늘 깨달았어요. 네, 이렇게 2번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 글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정말 거의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혹은 연애 중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철들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꼭 연인이 아니어도 사실 관계만 보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었고, 방송에 참여해서 읽게 돼서 되게 즐거웠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 연애, 결혼, 외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혜진, 참여한 정세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